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종, 중국 화엄종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조두순 스님,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불조통기에 나와 있는 초조두순 스님, 그 다음에 이조 지엄 스님, 삼조 법장 스님, 그 다음에 사조 청량 진관 스님, 오조 규봉 종밀 스님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 종밀 스님은 또 선불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진울 스님이 어떻게 보면 진울 스님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끼쳤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종밀 스님입니다. 종밀 스님 머리 굉장히 좋은 또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엄 5조라고 하는데, 두순 스님 얘기 돌아가시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84세 입적. 야, 그 당시 기준으로는 무지하게 오래 사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100세 훨씬 이후까지 거의 뭐 한 105세 뭐 그 정도로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좌탈입적을 하셨고 3년이 지나도 시신이 안 썩었대요. 그래서 야, 저런 문화가 중국에 계속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신라의 김교각 스님.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때 구화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4대 영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대산, 문수보살 도량 오대산, 그 다음에 사천의 성도의 아미산, 그건 보현보살 도량, 그 다음에 동쪽에 보타락가산, 그건 관세음보살 도량, 그 다음에 구화산은 지장보살 도량인데 문제는 이 지장보살이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앞에는 다 실존 인물들이 아닌데,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중국 사람은 아니네. 여기는 신라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법명이 지장이어서 그래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걸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법명이 지장이었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화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기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족보를 또 잘 압니다. 그리고 김교각이라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청나라 이전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얘기예요. 1800년대가 돼야 그 얘기가 나오지, 그냥 김지장이라고 나옵니다. 김지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일단락을 하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김지장 스님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모셔졌던 게 아니고, 저렇게 좌탈하신 분들 중에서 안 썩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화장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을 하면 썩는지 안 썩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을 감실 같은 데도 모셔요. 석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김지장 스님 같은 경우는 구화산에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탑 있고 탑 밑에 있다 카더라 이렇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부도를 조사를 하면 부도 밑에 석관이 나와요. 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관 위에다가 부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도가 있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당연히 화장을 하고 거기서 사리가 나온 거를 수납해서 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려 초중기까지도 상당 부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장묘 문화가 원래 잘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매장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전통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장을 한 스님 중에서 최초로 한 분은 자장률사다. 자장률사다. 그리고 그게 율에 맞춰서 뭘 한 거냐? 그건 아니고 자장률사가 약간 돌아가실 때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최근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자살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화장을 합니다.
매장 문화가 일반적일 때도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이 법구가 온전하지 못해서 고승의 이러한 이 시신을 법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된 거고 그 외에는 다 화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무왕 수종능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뒤로는 다 화장했는가 보다. 안 그래요, 안 그래. 도선 스님도 그 옥룡사에서 그 뼈를 그 도선 스님 뼈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저 중국 도선 말고 왕건, 태조 왕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사, 국사, 왕사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이렇게 멘토 역할을 했었던 도선 스님. 그런 분들도 저 옥룡사가 당신절이거든요. 거기서 뼈가 부도에서 뼈가 나왔죠. 이렇게 석관에서 뼈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도가 사찰 안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조선시대가 되면 사찰 밖으로 외부 영역으로 이렇게 좀 입구 쪽으로 빠져버리고 안 보이는 쪽으로 빠지고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관점하고 무섭다라는 관점하고 어디가 우선순위를 작동할 것이냐의 관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부모님을 뭘 이렇게 화장해서 내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것도 가능한 논리 구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며느리 입장이야. 그러면 무섭거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게 네 시아버님이다. 예. 예. 이게 또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우선을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지켜준다가 우선이면 경내 절 안에 중간쯤에 이렇게 무덤을 놔요. 경주를 가보시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경주의 신라 왕릉들 보면 도시 안에 반월성 옆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지켜준다라는 속성이 더 강한 거고 조선 왕릉은 안 보여요. 조선 왕릉은 다 구석에 가 있다고. 뭐 동구릉, 서울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배치를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추정해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문화적인 거가 생각보다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시절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신라시대 때 왕릉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후대로 가면 또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외곽으로. 그래서 외곽 쪽에 있는 거는 하대 무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막 비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패가 안 나오거든. 다 도굴돼가지고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추정만 하는 거예요. 몇 명 외에는 모릅니다. 몇 명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석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썩으니까 그 몸을 그대로 해서 모셔놓는 거고. 지금 구화산에 가면 무하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등신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교각스님은 그 탑 밑에 이렇게 안치돼 있다라고 카드라만 있어요. 천태대사도 마찬가지죠. 천태지자대사도 천태산의 지자탑원에 가면 그 큰 탑이 있거든요. 그 탑 밑에 모셔져 있다 카드라. 이렇게만 얘가 전합니다. 아마 모셔져 있겠죠. 모셔져 있겠죠. 문화대혁명만 잘 넘어갔으면 문화대혁명 때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막 무조건 파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잘 넘어갔으면 뭐 존치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신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해능 스님이고, 해능 스님은 뭐 저 광동성에 조계산 남아사 거기 이제 보림사, 예전엔 보림사인데 거기 가보면 그냥 이렇게 조사전이죠. 조사전에 모셔져 있죠,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안 썩으면 사람들이 이제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실에다가 딱 모셔놓고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뭐 몸에서 향내가 나고 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글쎄 그거는 좀 그게 그 향인가 저 향인가 뭐 향도 워낙 취향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순스님과 관련해서 고승전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고름이 터졌는데 종기가 터졌는데 거기서 향내가 났다.
야, 이거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또 재밌는 기록인데,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달라.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딱, 각은 나오는데, 야, 종기는 곪은 건데. 이게 세균 이런 거 시체 아니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향이 날까?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의 불순물은 그 자체로도 신성하다. 예,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성향을 만들었지, 성향. 교황이 목욕한 물은 성수입니다. 예? 교황이 목욕한 물 성수. 지금도 인도의 자이나교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성자들이 사원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물에다가 발을 이렇게 디디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발 씻고 이제 그 씻은 물을 성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세에는 교황이 은과 싼 거를 거기다 향을 섞어가지고 성향으로 팔고 이랬었어요. 그 굉장히 귀한 사람에게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은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성향을 많이 만들어내. 예. 그걸 피우면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당시는 선호품입니다. 굉장한 명품입니다. 똥향이지. 그래서 근데 자장률사도 이 석실에 모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모시는 그런 구조들이 예전에 존재했었는갑다. 대부분 저런 석실이 뭐냐면 신선사상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험한데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고승들을 모시면서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무속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불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자장률사 그 얘기해 보면 자장률사를 저 석실에다가 이제 화장해서 그 뼈를 모셨는데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 구멍으로 손을 넣으면 이 머리가 만져진대. 그걸 만지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에 간다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가면 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써놔서 그런지 다 달았는지 없어.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저 쌍계사, 하동 쌍계사의 육조 정상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탑 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하면 머리카락이 잡힌다.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이렇게 모셔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광동성에 그 육조 해능 스님 등신을 모신 그 진신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제 여기 잘랐던 흔적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제가 확인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저거 할 때 해드릴게. 해능 스님 말씀드릴 때 해드릴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뭐 머리를 잘랐어요. 뭐 머리가 만져져요. 그러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두개골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정수가 나를 보호해 준다. 아니면 우리가 그 정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신성지역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티베트에도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같은 쪽에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적 문화입니다. 고대적 문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누구의 뼈라는 둥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보셨나?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뼈숭배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석실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있고 돌아가신 의선사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두각을 내지는 못한 어른이에요. 두각 내지 못한 어른이에요. 그냥 제자를 잘 뒀을 뿐이지 두각을 내지는 못한 어른이에요. 84세까지 사셨는데 뭐 큰절도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러저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제자를 잘 둬야 된다. 제자를 잘 둬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이 화엄법계관, 그 다음에 오교지관, 그 다음에 일승시편문. 이게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다 한 권짜리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인 것들. 그렇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점의 맹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반야신경 같은 거 번역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번역은 됐는데도 실제로 그게 뜻도 잘 안 통하고 그냥 어렵기만 하고 길기만 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네가 하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해법이 없어요. 왜? 기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는 학자, 공부하는 사람. 하나는 종교가 아니면 철학자, 사상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서 정리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은 창의력 쪽입니다. 창의력 쪽.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통 때는 이런 사람이 잘 먹혀요. 그런데 변화의 시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 세상은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짝짝짝 붙으면 하나의 큰 사상이나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의 사상가 같은 사람이죠.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학자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단을 잘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쫙 끌고 가는 분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발전시킬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지 말고 새로운 반야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신선한 게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기존의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따지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반야신경이 절대 안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두순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런 점에서는 이쪽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엄이라고 하는 분이 그 뿌린 씨가 세계관이에요. 화엄의 세계관. 네,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일즉다 다지길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냥 화엄을 요약하면 마음심자하고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그 마음,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즉다 다지길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다. 사실 그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주관성이고 하나는 세계관이고 딱 그것만 이해하면 이게 화엄이라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지엄 스님이 12살에 지상사로 가서 이 지상사라고 하는 절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상사. 그 다음에 14살에 저 두순 스님, 두순이라고도 하고 법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 두순 스님 밑에서 원래는 법순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맞지는 싶어요. 법순이 법명이고 두가 왜냐하면 자기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명 앞에다가 자기 성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지? 좀 재밌지? 그렇게 성을 붙이는 문화가 중국 불교 초기에 나왔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도징, 그 다음에 뭐 구마라집 뭐 이러듯이 나라 이름 붙이고 뭐 자기 출신 지역 붙이고 그런 문화에서 이제 변형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그 변화 과정에서 성을 붙이기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대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법명 앞에 성을 많이 붙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스님들 말고 좀 옛날 스님을 생각하면 뭐 방한함 스님, 백용성 스님, 그 다음에 뭐 한용운 스님 이렇게 다 성을 붙였다니까? 그게 할 일인가? 그때는 또 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성이 탈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흐름들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런 거가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논문이에요. 재밌어. 문화 현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을 만든 지들이 다 크게 오래 안 돼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 말에 성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성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권위들이 있었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더 이상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고등학교밖에 사람들이 안 나오던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고 막 되게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어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뺑뺑이로 고등학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그냥 고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부각을 하려고 하고 누구는 부각하려고 하고 누구는 부각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버무려서 약을 잘 팔면 논문. 그걸 합리적으로 못 팔고 그냥 썰만 계속 풀고 있으면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뭔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